이기적 감정정리법. 미지의 지음, 다른 상상.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왜 화가 나지 그 이유를 탐색해 봐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나에 대한 평가를 비난으로 해석해 화가 났다. 물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평가했을 수 있다. 또 그들의 평가가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왜 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의존해야 하는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된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걸까? 그 내면의 심리를 파헤쳐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군가의 인정이나 평가가 꼭 필요한가? 그냥 나 자체로 존재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타인의 비난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면 된다. 나의 길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고 틀린 길은 아니다. 단지 나의 길을 가는 데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와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감정을 들여다보면 진짜 내가 보인다. 함께 강의 활동을 하는 지인 중에 매우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이 있다. 처음 한두 번 만났을 때는 누구에게나 스스럼 없이 보여주는 그 친절이 싫지 않았다. 그런데 몇 해에 걸쳐 여러 번 만나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 가끔은 지나친 친절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한두 번 인사하면 될 일을 수차례 인사를 반복하고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될 일을 자꾸 챙겨주려 하니 귀찮고 성가신 느낌마저 든다. 때론 내 자유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침범당하는 기분도 든다. 누가 나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기는 한데 오래 함께하기에는 좀 피곤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평가는 옳은 것일까? 그 사람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에게 질문을 한 사람은 나의 답을 듣고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직접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면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그 사람 만나보니까 정말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친절한 사람이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누구의 평가가 옳은 것일까? 옳고 그름은 없다. 타인에 대해 갖는 느낌이나 평가는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정의한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느냐를 드러낸다. 결국 나라는 사람은 과잉 친절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밀착감보다는 적당한 거리감에서 오는 자유로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내가 좋아하는 자유로움을 외로움으로 느낄 수도 있다.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과잉 친절을 다정함으로 느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잉 친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나의 주관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자유로움이라는 표현 역시 나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똑같은 행동 양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정함,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타인에 대한 평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음식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각기 다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 남편은 비빔밥을 아주 좋아한다. 어릴 적부터 비빔밥이라면 몇 그릇을 한 번에 먹었다고 한다. 나는 비빔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맛과 저 맛이 적당히 어우러진 맛이 비빔밥의 매력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래서 별로다. 각각의 나물이 가진 고유의 맛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각각의 나물이 가진 그 자체의 맛을 음미하고 싶다. 어느새 결혼 20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남편은 비빔밥을 먹을 때마다 나에게 자꾸 권한다. 자신이 좋아하니까 당연히 나도 좋아하는 줄 안다. 내 입장에서는 그런 남편이 가끔은 서운하다.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여러 번 비빔밥을 즐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건만 번번이 잊어버리는 무심함이 야속하다. 이런 예는 굉장히 흔하다. 때론 사소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육생 중에 40대 후반의 주부가 있었다. 분노 조절에 대한 8주차 강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그중 한 분이 자신은 어묵을 너무 좋아한단다. 그래서 어묵으로 하는 요리라면 탕이든 조림이든 가리지 않고 즐긴단다. 그날도 어묵탕을 한 냄비 끓여서 식탁에 올렸다. 맛있게 먹으면서 앞자리에 앉은 남편에게 권했다. 맛있으니 당신도 많이 먹어. 나 어묵 안 먹잖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정말? 그럼 지난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식탁에 올린 어묵 반찬은 누가 다 먹은 거야?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올린 것 같은데. 그러게 너 혼자 정말 잘도 먹더라. 맙소사, 그럼 그걸 여태 나 혼자 다 먹은 거야? 하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단다. 비빔밥은 맛있는 음식인가 아닌가? 어묵은 맛있는 음식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은 어리석다. 단지 나라는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때론 부모가 아이를 볼 때도 이렇게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감정을 대입하여 본다. 흔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 더 맞는 자식도 있고 덜 맞는 자식도 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성격과 닮은 자식을 더 좋아하고 어떤 부모는 자신의 성격과 다른 자식을 더 좋아한다.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는 감정이다. 그냥 자신의 취향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아이가 느끼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게다가 단순히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아이를 평가할 때 문제는 더 커진다. 아유, 쟤는 아빠를 닮아서 너무 소심해. 쟤는 엄마를 닮아서 너무 까다로워. 어쩜 저렇게 내가 싫어하는 부분만 닮은 건지, 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니 어떡하지? 나가서 활발하게 놀아야 할 텐데 집에만 있으니 어떡하지? 같은 행동을 하는 아이라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활발하게 보일 수도 있고 산만하게 보일 수도 있다. 차분하게 보일 수도 있고 소심하게 보일 수도 있다. 성실하게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다. 용기 있게 보일 수도 있고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을 볼 때도 때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를 수 있다. 나는 어떨 때는 남편이 아주 성실하게 보이고 어떨 때는 좀 답답하게 느껴진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남편이 볼 때 나는 어떨 때는 책임감 있게 보일 것이고 어떨 때는 까다롭게 여겨질 것이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를 규정해 주는 것도 아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규정할 뿐이다. 우리 애는 운동은 너무 잘하는데 공부는 못해. 어쩌지? 걱정이야 정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 부모는 운동보다 공부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이다. 운동을 잘하는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좋아하는 부모이다. 우리 애는 공부는 못해도 운동을 너무 잘해. 진짜 멋있어. 감동이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 부모는 공부보다 운동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사람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보다 운동을 잘하는 아이를 좋아하는 부모이다. 우리 시어머님은 시시때때로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간섭해. 정말 힘들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시어머님은 수시로 전화해서 살뜰히 챙겨주셔. 정말 자상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회사 부장은 성격은 까다로운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너무 멋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격보다 능력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다. 우리 회사 부장은 능력은 좋은데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능력보다 성격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고 싫고의 감정이 생길 때 그 감정을 잘 들여다보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사람인지 감정 속에 가려진 진짜 내가 보인다. 행복한 사람들의 감정 습관. 누구에게나 행동 습관이 있고 언어 습관이 있듯이 감정 습관도 있다. 자신의 감정 습관을 살펴본 적이 있는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들이면 바꾸기가 어렵다.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이 감정 습관들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만든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감정 습관이 아니라 상황이나 사건이라고 여긴다.
즉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요인이 자신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과 불행을 일으키는 요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 결정적 요인이 내부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행복이나 불행은 하나의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상태를 일컫는다. 결국 같은 상황이나 사건도 어떤 이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에게는 불행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강의를 진행해보면 자발적 의지로 교육을 받는 사람과 비자발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의 분위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발적 의지로 신청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매우 적극적이다. 본인이 원해서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학교나 군부대 교육은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혹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참여도가 차이난다. 왜냐하면 학생이나 군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참여하니 사람에 따라 적극성도 떨어지고 집중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대다수는 흥미를 가지고 활발하게 참여한다. 그중 일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몰입하여 들으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한다. 반면에 몇몇은 처음부터 들을 의지가 없다. 교육장에 들어오자마자 일단 그냥 책상에 엎드린다. 난 안 듣겠다는 무언의 의사 표시이다. 역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다. 인간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할 때 신명이 나지 않는다.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다. 심하면 체하기까지 한다. 마찬가지로 일단 거부의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와도 소화시킬 수 없다. 하지만 살아가노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필수이듯이 청년들에게 군복무는 필수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정 역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순전히 본인에게 달려있다. 그렇다면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자신에게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게 좋지 않을까. 자발적 의지로 선택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과 장병들의 표정은 밝다. 발표할 때의 목소리도 쾌활하고 눈빛도 반짝반짝 생기가 느껴진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즐거운 분위기가 전달된다. 하지만 마지못해 앉아있는 몇몇 학생들과 장병들의 표정은 어둡다. 목소리에도 활기가 없고 눈빛에서도 활발한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즐겁지 않은 기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된다. 이 두 부류는 표정과 눈빛에서 이미 확연한 차이가 난다. 참 안타깝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감정을 선택하라. 내가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다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2년 후에 군생활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반드시 학생이나 군인이 아니어도 똑같다. 직장인이든 전업주부든 내키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일의 성과도 달라지지만 인생에 대한 행복감도 달라진다. 하기 싫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할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인가?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분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다. 화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언제나 더 좋은 감정을 선택하라.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분 좋은 감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 당신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다. 너무 과도한 분량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행복해지고 싶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먼저 그 일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면 거부하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물론 이 업무는 나에게 너무 과도하다. 이 일을 맡으면 당분간 일찍 퇴근하는 일은 물 건너갔다. 해보지 않은 일이라 자신도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일이 나한테 너무 과하긴 해.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 잘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해. 당분간 내 개인 시간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내가 이 일을 잘 해낸다면 내 능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하자. 나는 예전에 운전하기를 엄청 싫어했다. 운전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나라는 사람은 운전에 전혀 소질이 없는 듯 여겨졌다. 그래서 아마 평생 운전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서울에 있는 특수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초등학교를 안 보낼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매일 아침 등교를 시켜야 했다. 복잡한 출근 시간대에 매일 한두 시간 걸려 서울 도심 한복판을 통과해야 했다. 딱 3일 집에서 학교까지 코스를 연수받은 후 아이를 태우고 다녔다. 너무 무서워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났다. 평생 절대로 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운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할 수밖에 없었다. 더 신기한 것은 내가 운전을 너무 즐긴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엔 무척 떨리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느덧 거부하던 그 일을 즐기고 있었다. 실제로 당신이 하기 싫어하던 일이라도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재미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당신은 이미 그전과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육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에너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불만과 불평, 짜증, 우울 등의 감정을 잔뜩 품고 있을 때의 당신 에너지를 떠올려 보라. 기쁨과 감사함, 즐거움 등의 감정을 품고 있을 때의 당신 에너지와 엄청나게 다르다. 그 에너지는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외형적으로는 같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감정 습관이 다르다.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하는 감정을 선택한다. 하고 싶지 않지만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 좋은 감정을 선택해보자. 그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이어져 훌륭한 감정 습관들을 형성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우울하다면 그 감정을 살며시 내려놓고 다른 감정을 선택한다. 기쁨, 즐거움, 수용, 감사. 이런 단어들을 선택해서 가만히 혼잣말로 되뇌어 본다. 자신의 가슴이 이 단어들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히 몇 번 반복한다. 서서히 내 안의 에너지가 바뀌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감정 정리가 행복을 결정한다. 감정은 나의 상태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항해를 할 때 나침반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듯이 인생에도 나침반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 감정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세상 모든 만물은 에너지이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 감정도 에너지이다. 에너지는 흐르고 진동한다. 각각의 감정에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있다.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예민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화를 낼 때 폭발되는 에너지 진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에너지 진동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분노로부터 폭발하는 에너지와 슬픔이나 우울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확연히 다르다. 그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진동의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모든 만물은 고유의 주파수를 가지고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주파수에 반응하고 끌어당기고 끌려가게 되어 있다. 무슨 뜻일까? 당신이 발산하는 감정의 에너지 진동수에 따라 주파수가 맞는 사건이나 상황만 일어나게 된다. 화의 에너지를 계속하여 발산한다면 계속 화가 날 만한 상황들이 일어날 것이다. 짜증의 에너지를 계속 내보낸다면 계속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의 결과를 보고 우리는 흔히 머피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지구가 중력의 법칙 안에서 움직인다면 우주는 끌어당김의 법칙 안에서 움직인다. 즉 끌어당김의 법칙이 곧 우주의 법칙이다. 예외는 없다. 중력의 법칙이 예외적으로 작동하여 떨어진 물컵이 하늘로 날아가는 일을 본 적이 있는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못 작동하여 자신이 끌어당기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내 앞에 나타난 모든 물질과 사건, 상황은 분명 내가 끌어당긴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데 내가 원치도 않는 상황이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는 걸까?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뒤죽박죽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컴퓨터와 같다. 출력을 했는데 인쇄물에서 오타가 발견되었다면 프린트 기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입력을 잘못해 놓은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히 입력을 제대로 했는데 잘못 출력된 거라고 아무리 우겨봐도 소용없다. 입력을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고치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오타가 있는 프린트물이 출력될 것이다. 아무리 컴퓨터를 새 컴퓨터로 바꾸고 프린트기를 새 프린트기로 바꾸고 종이를 바꿔 끼워도 마찬가지다. 답은 하나다. 수정해서 입력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요즘은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이 생활화되어 있다. 굳이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송금하지 않아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가끔 축의금이나 조의금과 관련하여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5만 원을 송금하고자 했는데 50만 원이 송금되는 경우, 반대로 5만 원을 송금했다고 생각했는데 5천 원이 송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아무리 우겨보아도 자신이 입력을 잘못해서 생긴 오류이다. 요컨대 출력을 제대로 하려면 자신에게 제대로 된 생각을 새로 입력해야 한다. 제대로 된 생각이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생각이다. 유쾌함, 즐거움, 기쁨, 쾌적함, 만족감, 감사,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하는 생각이다. 자신의 인생에 안 좋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감정을 점검해보라. 생각을 점검해보라. 그리하여 잘못 입력된 생각과 감정을 바꾸어라. 그럼 내가 입력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 감정을 살펴보면 된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행복한 감정이면 제대로 입력한 것이다. 행복한 감정의 에너지에서 발산되는 진동이나 주파수와 같은 물질 혹은 사건, 상황이 내 앞에 나타날 것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불행한 느낌이라면 입력을 잘못한 것이다. 내가 느끼는 불행, 분노, 짜증, 불안, 두려움, 공포와 같은 파동을 지닌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다면 감정을 바꾸어야 한다. 감정을 바꾸기 위해서 일단 내 안의 감정을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자. 감정 정리 연습. 인간은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분노, 불안, 원망, 집착, 열등감, 죄책감, 미움, 질투, 후회, 우울. 인간을 힘들게 하는 많은 감정들이 있고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을 정리하고 그만 놓아버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게 놓아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감정과 자신이 동일시되어 자신으로부터 감정을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삶은 달걀의 껍데기를 벗겨본 적이 있는가? 삶은 달걀의 껍데기를 벗길 때 겉껍데기를 까고 나면 반투명한 얇은 속껍질이 나온다. 그런데 이 속껍질은 쉽게 벗겨질 때도 있지만 잘 벗겨지지 않고 속살까지 함께 뜯겨나올 때가 있다. 속껍질이 속살에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다. 어떻게 하면 속살을 다치지 않고 쉽게 벗겨낼 수 있을까? 속살과 속껍질 사이에 얇은 간격이 있어야 한다. 아주 작은 간격일지라도 틈이 있으면 쉽게 아픔 없이 분리된다. 호두 역시 겉껍데기와 속껍질이 있다. 땅콩도 마찬가지다. 호두랑 땅콩의 속껍질을 벗길 때도 충분한 건조를 통해 약간의 틈이 형성되어야 잘 벗겨진다. 인간의 감정도 이와 같다. 감정과 그 감정을 경험하는 나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쉽게 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리두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감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간격이 생겨난다. 내려놓기 힘든 감정들도 이해가 진행되면 마치 꽁꽁 얼었던 단단한 얼음이 녹아내리듯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감정들의 근원을 탐색하는 것이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들의 뿌리를 찾아내고 감정 뒤에 숨겨진 내밀한 욕구를 이해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당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모든 것의 시작은 나로부터이다. 나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연결되어 있고 결국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당신의 감정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을 힘들게 하는 많은 감정들이 정리될 것이다. 당신 자신에게서 출발하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깊게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안개 속같이 뿌옇게 보이던 감정들이 서서히 명확하게 보인다. 그러면서 내려놓아야 할 감정들과 간직해야 할 감정들이 구분되고 정리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제까지의 감정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습관은 이해와 반복, 연습과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다. 스스로의 의지로 변형이 가능하다. 인간이 겪는 다양한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대성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한다. 슬픔을 통하여 기쁨을 알고, 미움을 통하여 사랑을 알고, 망설임을 통하여 명확함을 알고, 불행을 통하여 행복을 안다. 그러므로 어떤 감정에 옳고 그름은 없다. 다만 나를 불행하게 하는 감정과 행복하게 하는 감정이 있고, 내가 원하는 감정과 원하지 않은 감정이 있을 뿐이다. 그 모든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이 감정 조절이다.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감정을 조절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기 때문이다. 결국 감정 정리란 내려놓아야 할 감정들과 간직해야 할 감정들을 구분하고 행하는 것이다. 또한 삶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변형시키는 일이다. 왜냐하면 부정적 감정들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감정적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감정들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러한 감정들이 담백하게 정리될 때 거기에 소요되던 에너지가 삶을 향한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무겁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품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정리되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이 생겨난다. 더 가볍고 생동감 있고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소모적 에너지가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될 때 당신의 삶도 바뀔 것이다.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당신 삶이 변형되기 시작하면 당신의 남편, 아내, 연인, 아이들의 삶도 달라진다.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감정 정리의 힘이다. 감정 정리는 당신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기적 감정 정리법.